요즘 은행들이 조용히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출받은 사람들이 돈을 제때 못 갚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경기마저 좋지 않다 보니 개인이든 회사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은행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금융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원화로 빌려준 돈 중에서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0.58%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07%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 정도 수준은 2018년 10월 이후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대출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연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간 데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새롭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기존에 연체됐던 채권을 정리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이죠. 10월 한 달 동안만 새로 연체된 채권이 2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달보다 4천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한편 은행들이 연체된 대출을 회계장부에서 지우거나 다른 곳에 팔아서 처리한 금액은 1조 3천억 원 정도에 그쳤죠. 이전 달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들어오는 연체는 많아지는데 나가는 연체 정리는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새로 발생하는 연체의 비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규로 연체가 생기는 비율이 0.12%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이전 달보다 상승한 수치였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연체가 특히 많이 늘어났을까요? 우선 기업에 빌려준 돈과 개인 가게에 빌려준 돈 모두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어느 한쪽만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기업 대출 중에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법인들의 연체율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니까 견디기 힘들어진 거예요. 가계대출 쪽을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고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도 늘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연체 증가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래도 집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있는 편이에요. 문제는 담보 없이 개인 신용만으로 빌린 돈들입니다. 이런 대출의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자영업자나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이 겹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 취약차주라고 불리는 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생활비를 쪼개어 쓰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물가까지 오르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더 떨어지죠. 결국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 상환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건설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상당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고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어려우면 협력 업체들도 덩달아 힘들어지고 결국 그 지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죠. 건설 경기 침체는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은 워낙 연관 산업이 많아서 여기가 흔들리면 철강, 시멘트, 유리, 인테리어, 가전 등 수많은 업종이 영향을 받아요. 자재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들 역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회수해야 할 리스크가 커지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라는 겁니다. 부실 채권 매각이란 회수가 어려운 대출을 전문 기업에 팔아서 장부에서 정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물론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니까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인 셈이죠. 대손 충당금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손실을 미리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입니다. 이게 충분해야 예상치 못한 연체 급증에도 은행이 버틸 수 있거든요. 은행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은행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러면 예금자들의 돈도 위험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되지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신뢰가 무너지죠. 신뢰가 무너진 금융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권의 건전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달 연체율 추이를 분석하고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급격한 부실 증가 조짐이 보이면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에요. 은행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연체율 상승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이 숨어 있어요. 대출을 연체한다는 건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직장인은 명태 압박에 시달리고 청년은 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중소법인과 자영업자의 연체 증가입니다.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 능력도 있고 위기 대응 역량도 갖추고 있지만 작은 회사나 개인 사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은행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 이들이 새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어요. 기존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데 새 자금은 구하기 힘드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의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월 상환액은 얼마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또한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보기 쉽거든요. 소비 습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거죠.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잡아먹습니다. 한 달에 5,000원, 10,000원씩이지만 모이면 큰 돈이 되니까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연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향후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해지거든요. 금리도 높아지고 심한 경우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대금이나 통신비 같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해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수익률이 이자율을 웃돌 때만 의미가 있는데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조금만 실패해도 원금 손실이 커집니다.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현명하죠. 자영업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현금 흐름 관리가 생명이에요.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상거래는 최소화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죠. 정책당국에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자영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금융교육도 강화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빌려요. 원리금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일단 돈부터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융 문맹률을 낮추고 올바른 재무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연체율 상승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모여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경보를 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연체율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말연시에 자금 수요가 몰리고 내년 초에는 각종 세금 납부 시즌이 돌아오니까요. 이런 시기에 추가적인 연체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고 은행들에게도 특별 관리 체제에 들어가도록 주문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위기는 반복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90년대 말 외환위기도 있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빚 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불안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내용을 계기로 본인의 대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국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 현황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